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6년차 주부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작년 이맘때쯤 갑작스런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혼자 사신 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시어머니 없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라서요. 시어머니 병환으로 입원하게 되시면서도 아버님 걱정된다며 병원에서 잠깐씩 외출 나와서 다른 건 안 하시고 아버님 댁에 냉장고 가득 반찬 채워놓으시는 게 일이었어요. 저희가 병문안을 가도 아버님 걱정밖에 없으셨고요. 아버님이 전기밥솥 쓰는 법도 모르셔가지고는 라면 끓이는 양은 냄비로 밥을 지어 드셨는지 홀랑 새까맣게 태워 먹어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자기 없으면 밥도 어디 가서 못 얻어먹고 다니겠다고 어머님이 소가리를 하셨어요. 그런 분이셨으니 어머님 떠나시고 나서 얼마나 더 심해졌겠어요. 저도 며느리로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외아들인 남편 마음은 오죽했겠나요. 거리가 조금 되기는 했지만 자주 찾아뵈었어요. 원래도 반주를 즐기던 분이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매일같이 술만 드시고 제가 반찬 몇 가지를 해서 냉장고 채워드려도 입에 안 맞으시는 건지 손도 하나 대지 않고 있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 보면 배달 음식으로 시켜서 드시는 게 뻔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 없으면 밥도 못 먹겠다고 아무것도 안 드신 척 연기를 하십니다. 남편은 그걸 그대로 믿고 우리가 아니면 아버님 굶어서 돌아가시겠다고 한동안 매 주말마다 아버님 댁에 찾아가야 했었어요. 자기 아버지 일인데 제가 어떻게 거기다 대고 아버님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있다고 저거 다 연기하시는 거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남편 기분 상관 안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할 걸 싶었어요. 몇 주 정도 그렇게 찾아뵈니 남편이 저에게 넌지시 아버지가 걱정된다고 합가를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자식이 자기 부모 걱정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대로라면 매 주말마다 1시간 거리에 아버님 댁에 가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오는 게 일상이 될 것만 같아서 합가까지는 안 되겠고 저희 집 근처에 적당한 방이 있으면 월세로 얻어드리자고 했어요. 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님 끝까지 본인은 아파트 아니면 안 살겠다고 우기시는 바람에 또 예산의 2배가 가까이 되는 돈을 쓰게 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혼자 사는데 집까지 비좁아 있으면 자기가 꼴이 우습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도 아버지 방 한 개짜리 그런 데 계시면 마음이 편치 않겠다고 조금 더 쓰더라도 거실 크게 딸린 아파트가 좋겠다고 하고요. 당장 애들 학교 갈 때까지는 목돈 쓸 일이 뭐가 있겠냐며 결혼 후 여태 모아놓은 돈까지 다 보증금으로 묶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난 이야기라면 사연을 적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얻어드렸는데 언젠가부터 아버님이 저녁이면 당연하게 저희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밥 먹기 적적해서 오셨다고 식사만 하고 가시던 게 과일 하나 깎아와 보라고 해서 과일 내오면 그거 다 드시고 가시고 그러다가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가 한다고 이것만 보고 가신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 밤 12시가 될 때까지 집을 안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말에는 애들 방 뺏어서 거기서 주무시고 가시고요. 그러다 보니 일요일 아침이 되면 시아버지도 동행해서 같이 나들이를 가야 하고 준비도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애들하고 남편하고만 있는 게 편하고 좋거든요. 아무리 남편 가족이라고 하지만 아버님 계시는데 당연히 저도 행동이나 말투 눈치 보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옷도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입고 있고 싶은데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으니 옷 입는 것까지 더 신경 쓰게 되는 게 너무 불편하네요. 저녁에 오시니 음식 준비해야 하는 것도 일이지만 식사 끝나고 나서도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하나 못 보고 식사 후에는 꼭 과일 같은 걸 드셔야 하는지 장볼 때마다 아버님 드실 과일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입도 짧으신 편이라 어제 내왔던 과일은 오늘은 안 드세요. 과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반찬까지 그러시니 아주 미칠 노릇입니다. 아버님 가까이 오시고부터는 남편하고 둘만의 시간도 없고 애들 잠들면 가끔씩 치킨이나 족발 같은 야식 시켜서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삶의 낙 같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저녁도 대충 있는 걸로 때우고 널브러져 있고 싶은 날도 있기 마련인데 그럴 수도 없고 저녁도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싶을 때도 많은데 아버님이 배달 음식은 일절 못 시키게 하세요. 제가 반찬 해다 드렸을 땐 손도 안 대시고 배달 음식으로만 드시더니 이제는 밥 차려주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가 배달 음식을 안 드시려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매일 새로운 반찬 하면서 저녁 밥상 차리는 게 아주 일이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동안 다니시던 일 안 나가시다가 최근에 새로운 일 구하셔서 가끔씩 나가시기는 하는데 일 없는 날이면 낮부터 와서 점심 좀 차려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보고 국수 좀 한 그릇 말아달라고 하시길래 국수도 내드렸는데 마침 국물용 멸치가 다 떨어져서 다시마랑 디포리 가지고만 끓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국물 맛이 어쩌고 하시면서 불평불만의 잔소리까지 하시고 멸치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니 없으면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시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말대꾸한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적다 보니 너무 불평불만밖에 없어서 그냥 제가 못된 사람인가 싶네요. 다른 며느리분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모시고 사는 건지 아버님 말 맞다는 남들은 당연하게 하는 걸 제가 너무 싫어만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갑갑한 마음 사연으로나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 같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어디 또 없나요? 심심한 위로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시아버지 때문에 반합가나 다름없이 산다고 신세한탄하던 쓰니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사연 적습니다. 댓글에도 애타게 후기 찾아주시던 분들이 계셔서 최근 상황이나마 한번 이렇게 보내봅니다. 사연 적고 나서 얼마 동안 별로 다른 일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댓글 중에 이혼하라는 댓글도 많이 봤는데 저도 이혼 당연히 생각 안 해본 적 없지만 이제 3살, 5살 된 아이들 두고 제가 일을 나간다는 게 상상도 되지 않고 사실 결혼 전에도 제가 무슨 일을 했어서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나 봐요. 남편한테 말해보라는 댓글도 많았는데 설마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말 한마디 안 해봤을까 봐요. 남편도 제가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지 아버님 일로 말 한 번이라도 꺼낼라 치면 눈치채고서는 자기가 늘 고마워하는 거 알아달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툭 까놓고 말 안 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서도 아무튼 얼마 전에 제가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면 후기 보낼 필요도 없었겠죠? 아버님께서 사실 그렇게 깔끔하고 청결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거실에 앉아 발가락 사이를 깍지를 끼시고 만지작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손으로 우리 애들 볼을 만지고 입에 드시고 계시던 과일을 발에 깍지 끼고 있던 그 손으로 다시 잡아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아버님 팔을 툭 쳐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집이 난리가 났죠. 남편도 저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뭐 하는 거냐 한 소리하고 애들은 무슨 일인지 인지도 못한 상황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니 엉엉 울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저는 짚고 넘어갈 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했어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발가락 만지던 손으로 애들 먹을 거 주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요. 유난스러운 애엄마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 아이들 갓 태어났을 때는 충치균 옮을 수도 있다는 말에 애들한테 뽀뽀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사람이에요. 발 한 번 만진 손으로 뭐 먹는다고 애들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관련된 거 있어서만큼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고 딱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기분 나쁘셨을 것도 이해가 되지만 베란다로 나가시더니 거기서 담배에 불까지 붙이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버님한테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님은 기분 나쁜 거 숨기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저한테 뭐라 한 소리를 시작하네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오며 가며 하시는데 이게 같이 사는 게 아니면 뭐냐고. 잠만 딴 데 가서 주무시면 따로 사는 게 되는 거냐고 저도 소리를 질렀지요. 제가 뭐 오지 마시라고 눈치 들인 것도 아니고 이렇겐 못 살겠다고 들어놓은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행동거지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두 사람이 마치 제가 못된 며느리인 것처럼 말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불만 가득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제 나름대로 속으로 눌러가며 참아왔는데 말이에요. 그냥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 인정하고 남편이 제 심정 조금이나마 헤아려주고 자기가 아버님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해서 중재하겠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좀 좋았을까요? 그런데 뭐 자기는 천하의 효자이고 저는 아주 못된 며느리로 만들고 싶은 건지 아주 저를 죽어라고 물으려 달려들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같은 상황이면 너가 이랬겠냐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볼 생각은 안 하고 싫은 생각만 하니 자기 아버지가 행동 하나 저한테 거슬리게 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력이 있었으면 네가 이랬겠냐. 알아서 모시고 살았을 거면서 뭐 이런 말까지 들으니 갑자기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태까지 불편한 거 참아오면서 노력하고 고생한 거는 하나도 안 보고 애들한테 더러운 거 먹일까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제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말이에요. 남편 말 맞다나 시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시집올 때 받은 거라고는 남들 다 받는 만큼보다 모자라게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자리 좀 잡고 살만해지니 저금이라고 모은 거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우리 생활비에서 쪼개서 그 비싼 월세 내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뭘 모자라게 했다는 건지 계속 바라고만 계시고요.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다음 날에 저는 몰래 짐을 쌌어요. 어제 그렇게 화를 내고 가셨으면서도 아버님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저녁밥 달라고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아버님하고 남편 있는 그 자리에서 싸놓은 짐가방 꺼내놓으면서 저는 이만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전날 저에게 했던 이야기 그대로 아버님께 설명드리고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저희 집 아버지도 아니고 저도 이 집 딸자식이 아니니 제가 충분한 효도라고 생각했던 게 아버님께는 모자랄 수도 있었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나갈 테니 아버님 자식에게 효도받으며 맘 편히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댁 월세는 저희가 내고 있고 보증금도 저희 돈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니 그 집이 제 집이다 생각하고 저는 거기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잠들기 전에 너무 놀라게 하고 싶지 않으니 내일 아침에 와서 데려간다고 하고 저는 집 밖으로 나와버렸죠. 집을 나오는데 두 사람이 뭐라 하는데 듣기도 싫어서 그냥 문 박차고 계단으로 후다닥 내려갔습니다. 그거 계단으로 쫓아오면 얼마나 걸린다고? 두 사람은 버선발로 저를 따라 나오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한참 혼자 걷고 있으니 맨발로 쫓아온 두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네요. 남편은 자기가 말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하고 아버님은 자기가 좀 더 조심하면 되는데 일터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더 과민 반응했다며 자초지종을 그제서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태 고생한 거 이제 와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차피 돌아가봐야 매일 같은 일상이 돌아올 테니 그 자리에서 이젠 솔직하게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버님 걱정하는 마음 똑같고 저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싶지만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더 했다가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해오던 효도였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집을 나가는 게 저도 홧김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방법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아버님이 자기도 노력해보겠다고 하셨고 남편도 제가 하는 일 가지고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진심이 충분히 전해졌는지 지금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예 안 오시지는 않지만 오기 전에 항상 저에게 가도 되냐고 허락을 물으세요. 매일같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요. 평소와 똑같이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드리고 있고 아버님께 전기밥솥으로 밥하는 법도 가르쳐드렸습니다. 월세를 저희가 내는 만큼 되도록 배달 음식은 드시지 말라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1,000만 원짜리 통장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여태 집세 내준 거에 반찬값 해서 좀 더 담았다고 하시면서요. 아직 모자라지만 남편 모르게 저 필요한데 쓰라고 하시네요. 결과적으로는 잘 풀린 것 같지만 그동안 제가 받아온 맘고생은 진짜였어요. 이런 물질적인 걸 받자고 한 행동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나니 그제서야 서로가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예 후련하게 떠나버렸어야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애초에 원했던 이런 관계라면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기 기다려주셨던 분들, 제 사연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도 전부 감사드립니다. 여태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또 사연 보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는 게 더 좋은 일이겠죠?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도 넘은 40대 주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한 명 있고요. 늘 가족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동안 셋이서 알콩달콩 즐겁게 살아왔기에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될 거라곤 차마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건 2010년 초가을이었습니다. 당시 가까이 지내던 언니가 한번 만나보라며 소개시켜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지요. 쑥스러워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는 남편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회사 생활로 지쳐있던 서로의 삶의 단비가 되어주던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셨어요. 직업만 봐도 예상하실 수 있듯 두 분 다 아이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언젠가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면 못해도 셋은 낳고 싶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셋을 키우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요. 사실 아이를 안 갖는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요즘이야 결혼 전에 서로 건강검진도 확인해보고 무슨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본다지만 제가 결혼을 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서로 그런 조건까지 따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저나 남편이나 아픈 적도 없었고 하니까 막연히 서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1년 정도만 신혼생활을 즐기고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신혼생활을 더 누리면 커리어도 쌓이고 좋겠지만 내 자식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남편은 저보다 4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눈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계획한 1년을 보내고 임신을 하기 위해 서로 열심히 노력을 시작했는데도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시간이 더 흐르자 저조차 점점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에 좋다는 건 쓰건 어쩌건 다 챙겨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주변에는 종종 생각지도 않은 애가 생겨서 걱정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왔는데 정작 이렇게 간절한 저희 부부한테는 왜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1년의 시간이 지나니 시댁에서도 점점 제 탓을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인 남편은 어려서부터 감기 한 번 앓은 적 없는 튼튼한 성인 남성이니 문제는 필시 저한테 있을 거라면서요. 의심도 아닌 확신에 가까운 시어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오길 여러 번이었고 언젠가 한 번은 제 심장이 너덜너덜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럴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남편은 내키지 않는다며 한두 차례 병원 예약을 고의로 빼먹었고 그때 전 또다시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제가 무슨 욕받이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그 신랄한 비난을 왜 제가 받아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시아버지의 생신으로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어린 신우와 가까이 사시는 친척 내외분들까지 식당에 모여 외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친지분들과 교류가 굉장히 잦은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 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가십거리처럼 그분들 입에 매일같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점이 저를 참 주눅들게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에게 관계는 잘하고 있냐는 둥, 제 골반이 작아서 그렇다는 등 걱정을 가장한 수치스러운 말들을 필터 없이 쏟아내셨습니다. 친척분들 중 두세 분이 왜 그걸 무조건 며느리 탓을 하냐며 저를 두둔해 주시긴 했지만 그마저도 저에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욕을 하며 병원에 같이 가던지 이혼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윽박질렀고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과 병원에 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진 말들을 견뎌낸 건가 회의감이 들 정도였어요. 불임의 원인은 제가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수준 떨어지는 표현 같지만 한마디로 씨가 없답니다. 씨가 적은 것도 약한 것도 아니고 없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 태연하고 덤덤하더군요. 설마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저나 시부모님께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말을 못했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저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가게 된 비뇨기과에서 알게 되었답니다. 비뇨기과에 쇼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가냐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내인 저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니 이렇게 화를 낼게 뻔해서 말을 안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이런 남자 때문에 근 2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정말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남편이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일단 남편을 일으켜 세운 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속인 것도 사실이고 제가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혼을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신 문제만 아니면 사실 남편과 저는 서로 참 잘 맞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대화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한 데다 현실적인 조건들도 비슷한 편이었으니까요. 아예 남편이 불임이란 사실을 결혼 초에 알았다면 이혼이 쉬웠을지도 모르겠다는 변명 같은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결국 남편을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결정에 후회는 없어요. 검사 결과를 시댁에 전달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의 졸도를 하셨습니다. 돌팔이 병원이 분명하다며 그 의사 좀 만나봐야겠다고 난리를 치셔서 결국 저희 부부는 다른 병원에서 2번의 검사를 더 받아야만 했고요. 남편은 수치심에 몇 날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번의 결과가 모두 똑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나서야 시부모님은 당신 아들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셨어요. 게다가 저는 기대는커녕 생각도 못했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시부모님께 저에게 그동안 했던 폭언을 사과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더군요. 하루는 시부모님이 유명 호텔 레스토랑으로 저랑 남편을 불러내어 그동안 했던 말은 부디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며 눈물로 저에게 미안함을 전하셨습니다. 이미 가슴에 켜켜이 쌓인 아픔을 한 번에 씻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을 거라는 그 변치 않는 사실은 한동안 제 가슴을 후벼 팠고 저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는지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입양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고민 끝에 저희 부부가 지금의 딸을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양할 당시 딸은 겨우 100일을 간 넘긴 상황이었어요. 사위의 불임 소식을 힘들게 받아들이신 친정부모님은 입양을 하겠다는 저를 제발 다시 생각하라며 말리고 또 말리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아이인데 쉬운 결정이 아니라면서요.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하시던 친정부모님이 시부모님보다 더 크게 반대하시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지금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당신의 딸이 힘든 길을 가려고 했으니 어떻게든 막고 싶으셨다는 걸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저희 딸을 사랑하시는 조부모님이세요. 아무튼 그렇게 딸을 입양하게 되었고 딸 덕에 저희 부부는 더 큰 행복과 위안을 얻으며 얼마 전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모든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고요. 단 한 가지 저희 가족에게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댁 친지분들은 저희 딸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모르신다는 거였지요. 입양 사실을 숨기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서 다른 친지분들께 당신 아들이 불임이라는 말을 차마 못하시겠다 하셨고요. 둘째는 입양에 대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많은데, 그런 편견 속에서 저희 딸을 자라게 하기 싫었던 저와 남편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안하고 유감스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딸을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저희의 욕심이 가장 중요했고 훗날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신우가 있어요. 11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이 공주님 대접을 해주면서 키우셨어요. 그래서인지 솔직히 예의도 없고 제멋대로입니다. 저한테는 언니 하면서 잘 따르긴 했지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소위 착한 학생보다는 날라리에 가까웠지요.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자리는 아니었기에 별말은 안 했지만요. 그런 신우가 2년 전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누려보지 못한 기쁨이었기에 한껏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신우 본인조차도 누가 아이 아빠인지 모르겠다며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니 온 가족 속이 썩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나마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으니 살살 거슬려서 입을 열게 해보라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아무리 한 가족이라지만 신우도 성인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저더러 캐내라고 하시니 정말 내키지는 않았지만 신우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하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신우를 불러냈습니다. 신우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몇 번을 돌려 물어봤지만 신우는 뾰로통한 표정만 보일 뿐 자기가 낳아서 잘 키울 거니 관심 끄라는 식이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아야 하면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무슨 도움이냐며 저를 노려보더니 언니는 지금 내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기라도 했으면 좋겠냐며 지금 샘나서 그러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어이가 없어서 뭐라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이죽거리면서 언니는 한 번도 이런 기분 못 느껴봐서 모르나 보다며 지금 자기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끌어내리려는 거냐고 그러더군요. 자기한테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신우가 원래 단어 뜻도 잘 모르면서 유식한 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황당하고 어이없는 신우의 말에 화도 나고 불쾌해서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고 잘 낳아서 키우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먼저 집에 와버렸습니다. 집에 오니 벌써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떠들었는지 남편이 저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신우 말이 임신한 자기를 제가 백화점 지하에 버려두고 혼자 집에 갔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임신을 해서 감정 기복이 크다며 혹시 자기가 언니 비위에 거슬리게 말한 게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요. 신우가 어려서부터 어머님 아버님을 이리저리 잘 조종하는 건 알았지만 그걸 저나 남편에게 써먹으려고 들 줄은 몰랐기에 기가 차더군요. 남편에게 제가 사과를 하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면 되지. 나한테는 전화도 문자도 한 통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사과 타령이냐고 웃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여동생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이후로는 신우가 애를 낳든 말든 관심 끄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딸 키우느라 정신없기도 했고요. 사실 신우가 애를 낳았다 뿐이지 육아는 거의 시부모님이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대학을 중퇴한 신우는 돈 버는 게 죽기보다 싫다며 시댁에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신우에게 미래를 약속한 애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한층 밝아 보였는데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더라고요. 신우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먼저 임신했다고 시댁 친지들한테 떠들고 다닌 탓에 어머님께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셨거든요. 게다가 평소에 모임도 많고 운동도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 졸지에 육아를 떠맡게 되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셔야 했고요. 그런 어머님께 신우의 애인은 어떻게 보면 한 줄기 희망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며칠 뒤 신우는 온 가족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을 할 건 맞지만 그 남자에게 자기에게 애가 있다는 소리는 못했다는 거예요.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나요.
순간 어쩜 지 오빠랑 저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신우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우리 딸 좀 키워주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어차피 첫째도 입양이니까 자기 딸도 저더러 입양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서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자 생판 모르는 남의 자식도 키우는데 왜 조카는 안 되냐고 억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키우는데 자기 딸은 최소한 4분의 1은 섞였다나요.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도 모르겠고 말 같지도 않아서 제가 웃었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냐며 저를 또 다시 노려보기 시작했고 지난번처럼 또 당할 소냐 싶었던 저는 똥은 신우가 싸놓고 그걸 왜 나더러 치우라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지금 자기 딸더러 똥이라는 거냐며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면 어른답게 자기 일은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남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받아쳤어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자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며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로부터 며칠 동안 화를 삭힐 수가 없었어요. 비록 입양이어도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소중한 딸인데 괜히 신우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지난번 일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요. 시댁에 가면 신우가 있어서 내키지 않았지만 신우 딸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나오실 수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안방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무 매정하게 생각하지 말라면 아이만 먹었지 철딱서니가 없다고 그냥 저더러 한번 참으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시부모님 있는 데서 신우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제가 잘못한 거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일었지만 꼭 참고 있었어요. 곧 딸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 무슨 일로 부르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 보셨다면서 신우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답니다. 덧붙이시는 말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신우 혼삭기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 손녀를 남에게 맡길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당신이 저를 그동안 지켜보니 생판남의 집 자식도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키우더라면서 그런 정성반이라도 좋으니 신우 딸에게 쏟아달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불임인 남편도 품고 갈 만큼 그릇이 큰 사람 아니냐며 윗사람이 허물 있는 아랫사람 품어준다 생각하고 한 번만 신우한테 져달랍니다. 말만 번지를 하지 결국은 신우애를 저더러 키우라는 거였지요. 칭찬 같지도 않은 말 몇 마디로 저를 설득시키시려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분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어찌 그렇게 매정하냐면서 신우는 저랑 한 가족이지만 제 딸은 남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제 입장에선 신우나 제 딸이나 피 한 방울 안 섞이긴 매한가지라고 받아치자 시어머니도 입을 딱 다무시고는 저한테 못 되쳐먹었다 하셨습니다. 시댁을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꼼짝 말고 거기 있으랍니다. 자기가 지금 시댁으로 온다고요. 예전 같으면 시부모님과 남편이 부딪히는 건 막기 위해서 뭐라도 제가 둘러댔겠지만 그러기도 싫더라고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시댁 앞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딸 유치원에 연락을 해놓고 남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이 채 안 돼서 남편이 도착했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난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시댁 현관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깜짝 놀란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나서서 진짜 둘 다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특히 신우를 향해서 야, 네 몸뚱아리 간수 네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어디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가져놓고는 뭐가 그렇게 뻔뻔하냐고 악을 쓰더군요. 너는 여동생이라 다행인 줄 알라면서 남동생이었으면 죽기 직전까지 팼을 거라면서요. 들어본 적 없는 남편의 거친 말에 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어머니께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이러면 신우 애인이란 작자한테 가서 애 딸린 거 다 얘기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오빠라는 인간이 어떻게 동생 앞길을 막으려 드냐고 미쳤냐고 화를 내셨고
남편은 이러다 저 이혼이라도 당해야 직성이 풀리시겠냐고 받아치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저를 노려보면서 완전 사람 좋은 척 다 하더니 뒤로는 자기랑 자기 엄마를 얼마나 씹은 거냐면서 그러니까 착한 자기 오빠가 저 난리를 친다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런 신우에게 너는 네 밥값도 못하는 게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니까 지도 뭐 반박을 못하고 질질 울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시댁하고 연을 끊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제 딸을 포기할 수 없듯 부모 자식의 인연은 천륜인데 연을 끊는다는 건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저는 남편에게 당분간 거리를 두고 살자고 했습니다. 신우가 현명하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기를 기도해주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그리고 2달 뒤 시아버님을 통해서 신우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저희가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자 처음에는 속으로 괘씸하게 여기다가 결국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셨고 남편이 고민 끝에 결국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린 모양이더군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신 아버님께선 시어머님과 신우 그리고 신우 남자친구까지 다 불러 모으시곤 신우의 정체를 밝히셨답니다. 과거를 품어주지 못하는 남자랑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셨대요. 슬프게도 남자는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한번 갔다 온 여자랑 결혼을 하냐며 그 자리에서 난색을 표했답니다. 신우가 결혼식은 안 했다고 그러자 그럼 애 아빠랑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신우가 또 거짓말을 하려 들자 시아버지께서 애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고 선수를 치셨대요. 그러자 남자가 진짜 웃기는 여자라며 그래도 네 아버지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까지는 안 하겠다고 그걸 다행인 줄 알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신우의 결혼은 물거품이 돼버렸고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셨대요. 하지만 당신도 더는 젊은 딸 때문에 노년을 희생할 순 없다며 신우에게 앞으로 육아는 네가 직접 하라고 손을 놓으셨답니다.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신우는 당분간은 육아에 신경 쓰겠다고 온 가족과 약속을 했고요. 하지만 솔직히 당분간은 여전히 시댁과 왕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 교육과 제 커리어를 우선순위로 두고 한눈 팔지 않고 지내려고요. 신우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제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신우도 자기 배불러 낳은 자기 아이를 혹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워줬으면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댁에 한번 난리가 있었어요. 난데없이 시부모님 갑작스런 호출에 남편하고 부랴부랴 시댁에 다녀왔는데 도착해보니 집안 분위기가 말도 아니었고 웬 젊은 총각이 2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신우는 옆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고 있었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감도 안 잡혔는데 알고 보니 신우가 아주 대형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속도 위반도 이런 속도 위반이 따로 없었죠. 우리 신우, 올해 나이 23으로 제 남편하고는 10살 차이 그렇게 남들보다 느릿느릿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늦게 태어난 만큼 과속을 즐기는 성격이었나 봐요. 아무튼 그나마 제가 듣기에 다행이라 생각했던 점은 그 남자가 군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이었죠. 적어도 신우 절해놓고 군대로 도망가지는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일이 꼬인 거 2사람은 진작에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신우가 시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걸 계속 숨기면서 피해왔었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고요. 차라리 미리 말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 손을 쓸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꿈도 못 꿀 만큼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게 오히려 2사람한테는 독이 되었던 겁니다. 시댁이 난리가 난 상황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거기에 저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싶긴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 있는다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던 건 아니니까요. 그냥 혹시나 머릿수라도 더 많으면 그 총각이 위압감이라도 더 느끼지 않겠나 싶어서 부른 거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젊은 총각이 싹싹 비는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엄청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결혼을 허락할 줄 알고 찾아온 거냐며 염치가 있네 없네 떠드시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무 결정권도 없는 총각만 닥달할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그쪽 부모님 같이 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었어요. 그래야 두 사람 어떻게 할지 이야기도 나누고 결혼을 시킨다면 하루가 아쉬운 상황이니만큼 결혼식 날짜부터 잡는 것이 더 나아 보였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결혼 안 시켜봐야 신우만 손해지 남자는 딱히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거기에 그 총각이 저한테까지 진심이 느껴질 만큼 두 분께 죄송하다 사죄하면서 꼭 따님, 그러니까 신우를 책임지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해주겠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만큼은 안 된다며 호통만 치면서 반대하실 게 아니고 신우를 생각해서라도 그쪽 집 부모님부터 모셔오라고 한 다음에 어른들끼리 이후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부모님은 염치도 없는 게 어딜 찾아와서 빌고 있냐며 그렇게 싹싹 빈다고 니놈이 망쳐놓은 우리 딸아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오겠냐며 끝까지 호통을 치면서 성질만 부리셨어요. 결국 끝까지 시부모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결혼 허락을 받아내지 못한 그 젊은 친구가 죄송하단 말만 반복하다가 혼나기만 더럽게 혼나고 별 소득도 없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 젊은 총각이 나가니 화살이 신우한테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신우를 쥐잡듯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쯤 되니 진짜 저희는 이 자리에 왜 불렀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혼내기만 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나서서라도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조언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그 총각이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가보겠다 말하고 집에서 나간 지 시간이 얼마 안 된 걸로 봐서 그쪽 집 부모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시댁 근처에 와서 대기하고 계셨던 것 같더군요. 남자 쪽 부모님은 저희 시부모님하고는 다르게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기도 했고, 양가 어른들이 싸움판을 벌이는 게 아니라 한쪽이라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당장 화가 나시는 건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따님과 뱃속의 아이 생각하면 혼만 낼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둘이 결혼부터 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오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두 분께 당신들은 뭘 잘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드냐며 역정만 더 내셨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남자가 혼자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우도 일조를 했으니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니겠나요? 그런데도 자꾸만 큰 소리로 호통만 치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괜히 제3자나 마찬가지인 제가 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러다 저 남자 부모님이 됐다고 그럼 양육비나 늦지 않게 보내면 되는 거냐고 하고 나올까 봐요. 그래도 두 분이 끝까지 점잖은 태도로 시부모님께 사과드리면서 그렇다고 이미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병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현실적으로 일을 헤쳐나가자는 제안을 해오셨어요. 시부모님이 애들 학교도 졸업 못하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거 결혼만 시킨다고 되겠냐고 계속 역정을 부리시는데 그쪽 집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남자 쪽 아버님이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신답니다. 정확하게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런 건 말을 안 했지만 대충 말하는 투를 들어보니 여유가 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안한 조건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장 아들을 회사에 취직시키는 건 주변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인맥을 총동원해서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도록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신우는 책임지고 당신들 회사에 취직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장 23밖에 안 된 아들을 회사에 입사시키면 다른 직원들 눈치도 있고 해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의 낙하산으로라도 취직시켜서 경력 쌓게 만들고 직원들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점에 당신 회사로 불러들여서 일을 가르쳐 주겠노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신우가 남편 동생이지 제 동생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솔직히 신우한테는 대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신우가 뭐 얼굴 좀 이쁘장한 거 말고는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23살 나이에 애엄마 되는 건 신우 청춘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몇 년만 고생하면 사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남자친구도 보아하니 사고는 쳤을지언정 끝까지 신우 책임지겠다 하고 시부모님께 사과드리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정신머리 하나는 제대로 박혀있는 친구처럼 보였거든요. 어디 길거리에서 칠렐레 팔렐레 하고 다니는 양아치 한량들보다야 훨씬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고, 저부터가 시어머니한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저 남자 잡아서 신우 시집 보내시라 조언을 해주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처음에는 뱃속에 아이고 뭐고 신우는 머리 깎아서 내쫓아버리고 내 딸 앞길 망친 이 녀석은 평생을 두고 저주하겠다는 식으로 억지 부리면서 큰소리치던 시부모님도 막상 그쪽 집에서 신우 직장도 만들어주고 아들도 미래의 사장이 될 수 있게 그 밑바탕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가 봐도 너무 속이 보이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일자리만 생긴다고 해서 다 되는 거냐고 하면서 결혼하고 곧바로 애도 태어나는데 애 키우려면 둘이서 살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부모님 딴에는 최대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돌려 말한 것 같지만 그 또한 누가 들어도 보아하니 그쪽 집 돈 좀 있는 집 같은데 이왕 해주는 김에 집도 해주고 차도 해줄 거냐? 대놓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지요. 속이 뻔히 보이는 시어머니 질문에도 그분들은 끝까지 점잖은 말투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고 손주까지 걸려있는데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하시며며 밑도 끝도 없는 시부모님 억지를 다 받아줬어요. 이쯤 되니까 신우가 속도 위반으로 인생을 망친 게 아니고 인생 대역전을 했구나, 시부모님 위해서 로또를 뽑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신우가 그동안 하고 다니는 행실을 봐선 꼭 저 남자가 아니라도 언젠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게도 책임감 있고 거기에 든든한 부모님까지 있는 사람이 당첨됐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극적으로 이야기가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직전까지 있던 소란은 온데간데없고 한 5분 정도 집이 조용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신우 보고 정신 나갔냐, 머리 빡빡 밀어서 집에서 쫓아내버리겠다 하던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넌지시 묻더군요. 그래서 그 집에 돈이 좀 있는 건 진짜냐고요. 대놓고 물어보는 시어머니도 대단했지만 돌아온 신우의 답 또한 대단했습니다. 잘 모르겠대요. 그냥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합석해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이고 그 후로 서너 번 만난 게 전부였대요. 저도 아직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긴 하지만 저 스스로 제 자신이 요즘 젊은 사람이라고, 나름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데서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과 저 사이의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몇 번 만나면서 돈 씀씀이 보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다는 게 신우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시어머니의 화살이 뜬금없이 불려온 저한테로 돌아오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사업한다는 사람 말을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면서 저를 흘긋 쳐다보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그냥 아무 말 않고 넘어갔어요. 어차피 더 떨어질 정도 없는 시어머니였는데 그마저도 사라질까 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업하는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꺼낸 게 저희 친정 부모님을 두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셨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이 어쩌다 보니 저희 부모님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엄청 좋게 보셨었어요. 그리고 요즘 저렇게 건실한 청년을 본 적이 없으시다며 남편을 소개시켜 주셨고요. 실제로 남편은 가진 건 없을지라도 사람이 참 좋았고 그게 인연이 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5년이 되었어요. 저희가 20대 젊은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신우처럼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건 아닙니다. 원래 저희 결혼하면서 친정 부모님이 당시 금전적인 여유가 되셔서 저희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기로 했고 내친 김에 남편도 후계자로 키워서 사업을 물려줘야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결혼식 올린 직후부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살던 집이며 타고 다니던 자동차부터 해서
집에서 쓰던 숟가락까지 싹 다 정리해서 빚을 갚으셨고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해준 신혼집만큼은 건드리시지 않았어요. 그거 정리했다면 고향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재기에 도전해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식한테 줬던 걸 다시 가져갈 수는 없다며 거기까지는 하지 않으셨지요. 얼마 남아있지 않았던 대출은 제가 벌어서 제가 갚고 있고요. 바쁘게 사느라 그래도 아직 저랑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23 신우가 먼저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부모님 사업이 문을 닫게 되면서 남편을 후계자로 키운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고 덕분에 저희 부모님 믿고 취직 안 하고 있던 남편이 새 직장을 구한다고 한동안 고생을 했었네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 일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있던 거였어요. 사업하는 사람 말을 못 믿겠네 하면서 저를 쳐다보신 게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아도 저희 부모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뭐 시어머니가 저러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젠 익숙해서 짜증도 안 나요. 쥐뿔도 없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신혼집 마련할 때 아무 걱정도 안 될 만큼 해줬으면 충분히 할 만큼 이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 딴에는 쥐뿔도 없는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고 저희 집에서 그 잘난 아들 데려가기 위해 공수표를 날렸구나 생각하시는 거겠죠. 솔직히 남편한테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중간 역할 한 번 해준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신우의 이야기니 저희 집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가서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밑도 끝도 없이 시어머니 호출에 끌려와서 그냥 재미있는 아침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생중계로 봤구나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날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이 신우이 주연의 막장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문제는 역시나 시어머니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랑 남편은 따로 참석을 안 해서 몰랐는데 이후로 나름 상견례도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배가 조금 많이 불러있던 상황이었던 것만큼 신우도 그렇고 그쪽 집도 그렇고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나 봐요. 신우도 하루라도 날씬하고 이쁠 때 결혼하고 싶을 테고 그쪽 집도 아들이 23 나이로 장가가는 게 속도 위반 때문이다 대놓고 광고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이야기 나눈 대로 신우는 정말 몸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 그쪽 집에서 집이며 차며 해주기로 약속했던 것들을 알아서 준비를 했는가 보고요. 그런데 막상 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시어머니 딴에는 썽에 차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신우가 비록 생각은 없을지언정 시어머니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이니 차니 그런 것도 잘 몰랐고요. 보아하니 신우는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어 보였는데 그날 이야기가 쉽게 풀렸던 만큼 시어머니 딴에는 조금 더 푸시하면 원하는 대로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쪽 집을 사돈이 아니라 무슨 금 나와라 뚝딱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 그쪽에서 미리 구해준 시세 3억 정도 하는 경기권 아파트도 마음에 안 들었고 3천만 원 하는 국산 중형차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 전 시어머니가 또 난데없이 저희를 호출해 왔어요. 신우 결혼 때문에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아하니 또 머릿수 채우는데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우리 시어머니가 또 무슨 재미난 막장 드라마 한 편을 구경시켜 주시려나 싶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과정 자체는 정말 구경하는 맛이 있었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아직 그쪽 집 사람들은 도착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 머릿수 때문에 저희를 부르셨던 거였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건 간에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중간중간 추임새도 한 번씩 잘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름 그쪽 집 식구들 오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도 구하셨어요. 조언이라고 해봐야 저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남편한테 하나 물어본 게 다긴 했지만요. 질문은 요즘 차가 어딨게 좋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국산 중형차는 요즘 개나 소나 다 타고 다니는 건데 폼이 안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쩌다 우리가 빌려 탈 수도 있을 텐데.
요즘 폼나고 좋은 차가 뭐 있는지 좀 알려달라 남편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질문에 몇 년 전부터 자기가 타고 싶어 하던 국산 프리미엄 대형차 이름을 댔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한테 혹시 나도 가끔 빌려 탈 수 있겠느냐 묻길래 제가 남편 허벅지 한번 꼬집고 주책 좀 부리지 말라고 한마디 했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1억은 넘는 차를 타고 다녀야 남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그러지 않겠냐며 외제차 좋은 거 알고 있는 거 없냐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기어이 그 차를 빌려서라도 한번 타고 싶은 생각이었는지 외제차 이름을 대는 대신에 그 차의 장점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차가 요즘 젊은 사람 어른들 두루두루 다 선호하는 차고 옵션 이것저것 다 넣으면 1억 정도 할 거다 하면서 말이죠. 1억은 넘는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만족했는지 그럼 차는 그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한마디 하시곤 이어서 신우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얼마 전 계약했다는 그 집은 가봤냐고요. 신우는 가봤는데 지은 지 몇 년 안 돼서 깨끗하고 평수는 좀 작기는 한데 단지에 바로 학교며 유치원이며 다 붙어 있어서 좋아는 보이더라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우가 나름 만족해하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만족하면 안 된다. 욕심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는 법이라며 신우한테 인생의 교훈을 전수해주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해준다는 집도 차도 마음에 안 드니 더 좋은 걸로 해주시라 요구하시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를 부른 것도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자리에선 내 편이 많아야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겠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옆에서 추임새 좀 넣어봐라 그런 부탁을 하셨던 걸 테고요. 그러던 중 남자 쪽 식구들이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온 가족을 보자고 하시냐 하는 걸 보니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모른 채 영문도 모르고 만나자고 해서 나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대본의 본론부터 꺼내시더군요. 사돈은 태어날 손주가 별로 이쁘지 않으신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쪽 집 분들 표정을 보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시려는지 대충 감은 잡은 듯 보였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는데 그 정도 눈치는 당연히 있으셨겠죠.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뭘 더 요구할 것처럼 보였으니 말입니다. 대번에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애들 결혼하는데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결혼 비용도 전부 다 해주고 방금까지만 해도 계약해놓은 집에 살림살이 채워 넣을 거 보고 계셨다며 이만큼을 해주는데도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시어머니가 다른 말을 못 꺼내도록 선수를 치면서 대답을 해오셨어요. 시어머니도 그쪽에서 이렇게 나올 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이미 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투로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애부터 낳고 결혼하는 애들이 또 어디 있겠냐. 애들이 나이도 어리고 그만큼 앞으로 셋넷은 더 낳을 수 있는데 집도 너무 좁고 차도 너무 작은 거 아니겠냐며 애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애국도 할 수 있게 이왕 쓰시는 거 조금만 더 쓰시는 게 어떻냐고요.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질문에 그쪽 부모님 안색이 곧바로 어두워지는 게 약간 역시나 올 게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기세를 탔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질문을 이어가셨죠. 뉴스 보니 요즘 애들이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시면서 타고 다니는 차나 집 가지고 등급을 나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꺼낸 말 전부 집도 큰 집으로 다시 구해주고 차도 더 좋은 걸로 바꿔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그쪽 집에선 애들이 사는 집 가지고 등급 나누고 하는 거 진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갓난쟁이들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냐시며 못해도 초등학교 고학년은 돼야 그런 거 인지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날이 올 때까진 아직 10년도 더 남았으니 애들이 자력으로 노력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사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처음부터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공할 수 있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냐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리고 요즘 이만큼이나 부모 지원받고 결혼하는 애들도 많지 않을 거다시면서 시어머니의 제안을 정중하게 돌려서 거절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당하는 게 정상이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설마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물쭈물하더니 그래도 두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돈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왕 쓰는 거 조금 더 쓰면 어떻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들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리 어려운 부탁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 시커먼 속내를 대놓고 꺼내왔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애 키울 땐 시댁보다는 친정손을 빌리는 게 보통 아니겠냐며 경기도는 너무 먼 것 같으니 당신이 오며 가며 하기 편하게 강남 쪽으로 집을 구해주시라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솔직히 편들어 주러 갔던 자리긴 하지만 누가 봐도 구걸에 가까운 우리 시어머니 노골적인 질문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쪽 집에서도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한들 집에 20억, 30억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난색을 표하셨죠. 말했다시피 이만큼 해주는 집도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 이상은 못 해드린다. 이번엔 조금 어투를 강하게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시어머니도 꺼내는 말마다 그쪽 집에서 못 해준다. 안 된다 하고 나오니 열이 받았는가 봅니다. 다짜고짜 지난 그날처럼 쩌렁쩌렁 언성을 높이면서 갑자기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쪽 집 아들이 우리 딸 창창한 앞길 막아버렸는데 고작 3억 4억 가지고 쓱싹하려는 거냐고. 당신들 눈에는 우리 딸이 고작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냐며 우리 딸아이 인생값 제대로 치르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때쯤부터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쪽 집 부모님이 누가 봐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길래 계속 저렇게 고자세를 유지하고 큰 소리를 내시는가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쪽 집에서 결국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알겠다고 그럼 원하는 대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얻어주겠다고요. 다만 그냥은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조건을 걸더라고요. 마침 자식 앞길 이야기 먼저 꺼내시지 않았냐고. 우리 아들도 앞길이 있고 꿈이 있는 아이였다고. 이렇게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결혼만 안 했으면 내년쯤 유학 가서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아이였는데 이렇게 아이 때문에 그 꿈을 접게 되었으니 그 값은 받으셔야겠다는 겁니다. 집은 강남에 20억 하는 아파트로 구해주시겠대요. 대신 그 집에 들어갈 혼수에 애들 타고 다닐 차는 저희 시댁에서 마련해 오라는 겁니다. 혼수도 대충 싸구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과거에 하던 대로 집값의 10% 정도는 해달라고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뭔가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입을 열자마자 아직 할 말 다 안 끝났다고 단호하게 말을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뭐 여자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피차 책임은 두 사람한테 똑같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강남에 20억 집 해올 테니 혼수로 2억 채워주고 애들 타고 다닐 차 1억 해오시라. 세상 그 누구한테 물어도 절대로 우리한테 더 불공평하지. 그쪽 집에 불공평한 거 하나도 없는 조건이다 하고는 절대 양보할 생각 없으니 더 이상 애들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 말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렇게 못하겠거든 그냥 애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양육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도의적인 책임만 다하겠다고. 그리고 애들한테 쓰려던 돈은 내 아들 유학 보내주고 공부시켜주고 하는 데만 쓸 테니 그렇게 아시라 말하고 이야기 더 나눌 것도 없으니 가보겠다 한마디 하고 폭풍같이 할 말 몰아쳐서 쏟아내고는 이내 돌아가셨어요. 딱 봐도 우리 시부모님 하고 사는 꼴을 보아하니 3억은커녕 당장 3천만 원도 융통하기 힘들어 보이는 게 사이즈가 딱 나왔던 거겠죠. 시어머니는 그쪽 집 사람들 떠나간 현관문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제가 기대했던 대로 지난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재미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엄청 흥미진진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번처럼 화살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쪽 생각이 틀린 게 없던 게 당장 시어머니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3억을 해올 재간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큰 돈을 마련해 올 수 있을까 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니네 집을 팔면 되겠구나 하면서 무슨 엄청난 발견을 한 사람 마냥 신이 나서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소리였죠. 얼마 되도 않는 월급으로 남은 대출 갚는다고 까불지 말고 그냥 이참에 니네 집 정리하고 저희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그때가 되면 당신이 어련히 우리도 한몫 챙겨줄 테니 걱정 말라는 소리를 꺼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일단 신우 결혼부터 시키자는 소리였어요. 저희 집 팔아가지고 그쪽에서 해오라는 조건 맞춰주는 건 투자라고 생각하라고요. 일단 그렇게 결혼시켜서 5년 뒤에 신우를 이혼시키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TV에서 보니까 집에서 애만 키워도 5년 넘게 같이 살면 절반은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더라 하면서요. 그것만 단순 계산해도 3억 넣어놓고 5년 뒤에 10억을 버는 7억짜리 투자라고. 그런 거저먹는 장사가 어디 있냐네요. 거기에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강남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일은 없다고. 5년 뒤에 그 집이 25억이 되어 있을지 30억이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냐며 무조건 저희 집을 팔아서라도 신우 결혼부터 시키는 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면 또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뜯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5년 뒤에 결실을 맺으면 저희 집 한 돈도 돌려주시겠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좋은 분은 아니시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구제불능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장 1시간도 전까지만 해도 니네 자식이 우리 귀한 딸 앞길 망쳐놓았다니 어쩌니 하면서 입에 거품까지 물어가며 열변을 토하시던 분이 당장 그 귀한 딸 아직 23, 5년 뒤에도 28살밖에 안 되는 딸을 이혼녀 만들어서 장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옆에서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나 이혼할 생각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뭐라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네가 평생 어디 가서 그 큰 돈을 벌 수나 있겠냐고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신우를 찍어 누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그동안 한 식구라고 명절 때 떡국도 끓여 먹고 했던 게 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에는 동참할 생각 없다고 말하고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현관문 밖으로 시어머니가 제 욕을 하는 게 다 들렸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온 건지 그래도 어머니 말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네요. 일단 그 3억만 마련해주면 신우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 받을 때 최대한 많이 우리 몫을 챙겨주신다고 약속받고 왔다면서 우리 집 시세가 5억 정도 하지 않냐. 신우가 그 5년 채울 동안 우리는 시댁에 들어가 살고 수중에 남은 2억 잘 굴리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모으면 그때쯤 10억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장인어른 사업 그렇게 되고 우리도 앞길이 막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언제까지 이 집 하나 쥐고 이렇게 살아야겠냐고. 이 상황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 생각하고 한번 잘 살아보자고 저를 설득하는 거 아니겠나요? 저희 아버지 말 맞다나 건실하다는 거 하나 믿고 쥐뿔도 없는 남편하고 결혼한 건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건실한 게 아니고 그냥 시키는 거 잘하는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란 걸 결혼 생활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남편한테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 소리 꺼냈다간 내가 그쪽 집 찾아가서 어머님 더러운 계획 다 까발려버리고 아예 결혼부터 못하게 막겠다 말하고 말았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기껏해야 막장 드라마 속 병풍이나 마찬가지인 엑스트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하나였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시어머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렇다 쳐도 남편까지 이 정도로 개차반인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 정말 다시 볼 일이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쩌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속도 위반한 신우 때문에 사연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고 관심받은 만큼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 다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알고 보니 남편이 더러운 시어머니 계획에 동참하라고 했던 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거절하고 며칠 지나서 남편이 저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내왔거든요. 시어머니 이론에 의하면 저희도 결혼 생활 5년 했으니 암만 남편이 저희 집에 땡전 한 푼 안 보탰어도 재산 분할 절반 받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대출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다 갚아가는 상황에 저희 집 시세가 5억 정도 했으니 계산상 절반 재산 분할 받아가면 2억 5천이란 소리잖아요.
그럼 5천 정도는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솔직히 남편이 그 이야기 꺼냈을 때 앞불싸 싶었고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라도 신우 이혼시켜서 한몫 챙길 더러운 계획에 동참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집이라는 인질이 잡혀 있으니 그쪽 집에 가서 시어머니 더러운 계획을 떠벌릴 상황도 못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일이 쉽게 해결됐어요. 혹시나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남편분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몇 년을 했던 간에 재산 분할을 안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못 들은 척하고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 합의에 실패하고 전전긍긍하던 시어머니와 남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거 생각하면 속이 다 후련하네요. 시댁에서 로또라도 되지 않는 한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그쪽 집 찾아가서 시어머니 더러운 계획을 전부 말해줬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신우 결혼은 그 길로 물거품이 되었지요. 그 집 아들이 그래도 신우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라고 그냥 결혼시켜주시면 안 된다고 헛물을 키길래 그동안 병풍처럼 구경만 하던 저도 나서서 그 집 아들을 뜯어말렸어요. 지금 내 꼴 보면 모르겠냐고 당장 신우 뱃속의 아이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겠지만 나중 가면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쇠고집을 부리는데 그쪽 집 부모님이 결혼할 거면 하라고 대신 땡전 한 푼 도와줄 생각 없으니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한마디 하더군요. 나중에 그쪽 집에서 연락받고 알게 되었는데 진짜로 그 집 아들이 신우 평생 책임지겠다고 혼자 몸으로 쳐들어가서 결혼시켜달라고 싹싹 빌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땡전 한 푼 없이 책임져야 할 입이 하나 더 늘어나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는지 시어머니 선에서 거절당했대요. 결혼할 생각 말고 양육비나 늦지 않게 보내달라고 했다나요. 애아빠가 된다는 책임감에 결혼을 하겠다던 신우 남자친구도 그때 시어머니한테 한번 또 데이고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는 부모님한테 결혼 못하게 뜯어말려줘서 감사하다 말하고 자기 꿈 이루겠다고 지금은 유학 준비 중이랍니다. 남편하고 시댁에도 여지껏 말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더 숨길 필요 있겠나 싶어서 숙려기간 끝나고 이혼 신고하려고 남편을 다시 만나는 날에 알려줬어요. 남편이 평생을 두고 타고 싶어 하던 그 차를 타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신차는 출고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억지로 중고차를 사야 하긴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 차를 보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딱 봐도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차를 타고 나왔냐는 표정이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낙향하신 것까진 사실이었어요. 평생을 두고 하신 일이 그쪽 일이다 보니 고향에 내려가셔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똑같은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처음에는 조금 헤매셨는데 때마침 코로나 터지면서 리모델링 경기가 엄청 활발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요 근래는 경기도 안 좋고 자재값도 올라서 그때만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미 벌만큼 버셔서 완전히 재기에 성공하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사위 그러니까 남편하고 한 약속 지키겠다며 몇 년 더 벌고 서울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어머니 돈 밝히는 성격 보고 그냥 우리 집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 모르게 하는 게 약이겠구나 싶어서 그러지 말자고 그리고 두 분 노후만 신경 쓰시라고 했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저희 집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집 망하고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 본다고 처가에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대출도 내 돈으로만 갚게 하고 지 돈은 버는 족족 시댁에 퍼다 날랐는데 오히려 그렇게 숨긴 게 지금에 와서는 약이 되었네요. 당신도 그렇고 당신 어머니도 그렇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재주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때 정말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시댁이나 남편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애 없이 살아온 것도 다행이다 싶네요. 곧 태어날 신우 아이 생각하면 불쌍하긴 하지만 인생사 사필귀정이라고 거기서 욕심 안 부리고 신우 행복만 바라주셨다면 시어머니한테도 좋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만큼 합당한 벌을 받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나요? 제발 시어머니나 남편이 그걸 깨닫고 앞으로나마 신우나 신우 아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옳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저 또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항상 옳은 길만 걷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남편과 갈라섰단 소리는 꺼내지도 못한 30대 여성입니다. 하소연할 곳이 여기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제가 남편과 갈라서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제 가정사를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저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친아버지께서는 제가 6살일 때 오랜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어머니께선 하루 꼬박 8시간을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생계를 꾸려나가셔야 했지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저 역시 자연스레 외조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두 분 다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빈자리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네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에 저와 어머니는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 아예 외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선 여전히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일을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며 어머니의 출근을 회박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외조부모님께선 몹시 딱하게 여기셨고요. 특히 외할머니께선 어떻게든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꿔주고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가령 비가 오는 날 학교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오는 일이라던가 학교에 제가 빼먹은 준비물을 가져다 주시는 일 같은 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셨는데 어린 손녀의 어리광과 짜증을 받아주셔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알기엔 너무 어렸고 친구들의 젊은 어머니들 사이에 나이든 외할머니가 계신 게 속상하기만 했네요. 친구들이 너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냐며 놀리기라도 한 날은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던지. 그러다 한여름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평소처럼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못 보던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아버지셨어요. 처음 만난 새아버지께선 느긋한 목소리로 저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전 왠지 쑥스러우면서도 잘 보이고 싶은 기분이 들어 괜히 학교에서 풀었던 시험지를 꺼내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척을 했어요. 관심을 끌려고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 외조부모님과 새아버지까지 모두 그런 저를 보고 귀엽다며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날은 모처럼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어머니 얼굴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실로 오랜만에 본 기분이었지요. 어머니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조금은 짓궂은 장난도 새아버지께 치셨는데요. 새아버지는 사람 좋게 웃기만 하실 뿐이었어요. 저 아저씨가 제 새아버지가 되면 좋겠다고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낮에 본 아저씨가 아버지가 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너무 좋다고 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생기는 것도 좋았지만 지금보다 덜 바빠질 어머니를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머니께선 몇 번이고 저에게 정말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나 어린 딸이 상처를 받게 되진 않을지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분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다정하고 자상하신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도 늘 공주라 부르며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나중에서야 새아버지께서 행여나 제가 받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걱정하시느라 일부러 다른 아이는 갖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새아버지께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자면 석 달 밤을 꼬박 새도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얼마나 제가 새아버지께 감사해야 한지 잘 알고 있고요.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소름 끼칠 정도로 싫지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편의를 위해 그냥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남편과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에게 저희 집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날은 우연히 남편이 제 휴대폰에서 제 가족 사진을 보곤 저더러 어머니도 안 닮고 아버지도 안 닮고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전 돌아가신 친아버지와 판박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신 친아버지를 닮은 거라고요.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숨길 생각도 없었고 이미 오래전 일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듣는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새아버지를 가리키더니 이분은 누구시냐 묻더라고요. 하나씩 설명하면 끝도 없겠다 싶었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부터 저희 어머니가 재혼하신 이야기까지 전부 다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제가 워낙 밝아 보여서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아무튼 뭐 신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보인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크게 문제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혼 가정이 주변에 흔하진 않으니까 놀랐을 수도 있겠다 싶었달까요? 사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같이 다니다가 제가 먼저 때려치고 나왔어요. 퇴사를 하게 된 계기는 회사가 별로인 것도 있었지만 장사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컸거든요. 그렇게 제가 시작한 건 분식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는지는 제 영업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픈한 지 5개월 만에 처음 가게를 차릴 때 들어간 원금 회수를 했을 만큼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후론 운 좋게 방송도 두어 차례 탔고요. 미디어에 힘이 크긴 하더라고요. 절 알아본 초중고 동창들부터 예전 직장 동료들까지 아름아름 하나둘씩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도 그렇게 연락이 닿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말쑥한 정장 차림에 손님이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긴 해도 정장 차림에 회사원 손님은 흔하지가 않아서 슬쩍 보니 저를 보고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다시 보니 예전 직장 동료였던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자기가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주소를 알아냈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너스레를 떨며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반갑다고. 솔직히 같이 회사 생활 할 때는 일주일에 3~4마디나 할까 정도로 어색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반가워하니까 조금은 황당했어요. 남편은 이후로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분식집에 찾아왔고 어떤 날은 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지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건가라고 헷갈릴 때쯤 남편이 진지하게 만나보자며 고백을 해왔습니다. 사귀는 동안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주말에 쉬던 남편과 달리 저는 주말에는 무조건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솔직히 한 달에 3~4번 정도 데이트를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웬만한 일은 참고 넘겨버릇했지요. 그래서 서로가 잘 맞는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역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고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꼈다나요. 솔직히 전 너무 황당했어요. 분명히 연애 초반에 제가 먼저 친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해서 다 털어놓았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마치 처음 봤다는 듯 신기하단 식으로 반응까지 해놓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동안 말없이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한다는 말이 홀어머니라고 하면 괜히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말을 못했다나요. 솔직히 그 말도 곱게 들리지 않았고 핑계다 싶었지만 혹시 남편에겐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리가 큰 상처였나 그래서 말을 못했나 싶어서 더는 따지지 않고 알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결혼식 당일에도 있었습니다. 샵에서 메이크업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왜 그러냐니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께서 혼주석에 홀로 계실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도 혼자 앉으시면 좋겠답니다. 어차피 친아버지께선 돌아가셨으니 장모님이 혼자 앉아 계셔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을 거라나요? 제가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새아버지는 어디 앉으시란 말이냐고. 나랑 같이 손잡고 버진로드도 입장하실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니까. 자긴 솔직히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답니다. 정 못하면 자기랑 동시에 입장하면 되지 않냐고요.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고. 나에겐 새아버지가 친아버지나 마찬가지라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면 이 결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남편이 생각하던 것보다 세게 나갔던 모양이지요. 남편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며 돌아가신 장인어른께 괜히 죄송해서 그런다나요? 제가 돌아가신 분 마음 헤아리다가 살아계신 분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고 당신 장인어른은 새아버지시라고 딱 선을 그어 말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경솔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긴 했지만 시쳇말로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던 터라. 그렇다고 당일날 진짜 이 결혼 못한다고 엎을 수도 없고 이게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예정대로 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식을 올린 이후로도 남편은 은근히 돌아가신 친아버지 이야기를 들먹이며 새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아버지가 지한테 뭘 어쨌다고 저러나 싶어서 기도 안 차더군요. 그러다 올해 초 있었던 일로 남편에게 있는 대로 정이 떨어졌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매해 연초에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의례껏 하시는 검사였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저까지 저희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아버지께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가끔씩 가슴이 뻐근하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워낙 앉아서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제가 너무 안일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 어지나 죄송하던지. 당장 새아버지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솔직히 새아버지마저 제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새아버지께서는 당신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별거 아니라며 저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하셨지만 별 소용은 없었어요. 솔직히 이미 이별을 겪어봤으니 더 두렵고 겁이 났네요. 저는 새아버지께 무조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같이 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한 아버지께선 치료와 관리를 받기로 약속하셨지요.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만큼은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약속드렸고요. 솔직히 아버지가 저보다 돈은 더 많으셨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뭔가 해드리고 싶었달까요? 그렇게 새아버지가 다니실 병원과 받게 되실 치료까지 정해지고 나서야 남편에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편은 일단 새아버지 일이라면 상지팡이를 짚고 나서서 부정적인 의견만 쏟아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아꼈던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어떠시냐? 괜찮으시냐? 내가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병원비는 그럼 누가 내냐입니다. 제가 낸다고 하니까 왜 제가 내냐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못하러 제가 내냐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가족이 없냐입니다. 미쳤나 싶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가족인데라고 소리를 빽 지르니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왜 한숨을 쉬냐고 따지는데 저더러 우리도 돈 모아야 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다 퍼주냐고. 자긴 솔직히 갑갑하다나요? 저는 남편한테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해드리고 싶은 대로 해드릴 테니 헛소리 말고 관심 끄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란 작자가 뻔뻔하게도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남편은 연봉이 4천이지만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300이 안 됩니다. 반면에 저는 계절이나 월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500은 나와요. 결혼할 때 남편이 들고 온 돈도 저보다 적어서 각자 150씩 내놓고 생활합니다. 시댁 같은 경우 남편이 도와드리지 않으면 솔직히 어머님 생활이 어려워요. 제가 그거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남편도 어머님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반반 생활비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하게 된 거예요. 사실 바보 같단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부라는 생각에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 버는지, 제가 얼마나 모았는지 남편에게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이겠거니 하고 따로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아하니 남편은 지 돈도 지 돈, 제 돈도 마치 자기 돈이다. 우리 공동재산이다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공동재산이라 제가 원한다면 그렇게 쓸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희 새아버지에 대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인색한지 겪고 나니 내 돈은 내 돈이라고 딱 틀어지고 지켜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란 예측할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제가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지요. 어머님께서 낙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찬장에서 그릇 꺼내신다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시면서 휘청하셨던 모양이에요. 발목을 접지르셨고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그동안 건강검진도 한 번 안 받아보셨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시니 이것저것 검사할 것도 많아졌고 어머님이 저에게 나쁘게 하신 건 없지만 남편이 괘씸해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다음날 이던가 남편이 저에게 우리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냐입니다. 생활비는 왜 묻냐고 하니까 어머님 병원비 내드려야 할 것 아니냐고 그래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걸 왜 생활비에서 내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가족이 다쳤는데 모른 척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가족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번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황당하단 표정을 한 남편이 어머님이 왜 나한테만 가족이냐고 너한테도 어머니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서 활용점정의 단어를 쓰더라고요. 넌 이제 우리 집으로 시집온 출가외인이잖아. 죽어서도 우리 집 귀신 되는 거야. 와, 어머님도 아니고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헛소리 할 거면 됐고 솔직히 털어놓으라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내드릴 돈도 못 모았냐고요. 슬쩍 한 번 떠본 거였지요. 이 남자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 생각이란 걸 하고는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런 재속도 모르고 한다는 말이 솔직히 말하면 이해해 줄 거냐입니다. 이해해 주겠다 하니까 실실 웃음이 없답니다. 공동 생활비 내고 제 용돈 좀 하고 어머님 한 달에 70만 원씩 드렸더니 남는 게 없더래요. 그러면서 일단 어머님 병원비 좀 저더러 내랍니다. 그리고 이참에 자기는 공동생활비 내는 것 좀 깎아달래요. 뻔뻔한 남편의 말에 저도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내가 너랑 결혼을 한 거지 너를 키워준다고 했냐고 따졌습니다. 생활비까지 내가 더 내가면서 당신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나는 뭐 어머님이랑 피 한 방울 섞겠냐고 출가외인 같은 소리 한다고. 그 집 귀신. 내가 미쳤냐고 약 먹었냐고 악다구니를 썼네요. 내가 새아버지 병원비 좀 내겠다니까 눈 희번덕거리고 잔소리를 할 땐 언제고 당신 지금 꼴 좋다고 진짜 따발총처럼 쏴붙였어요. 남편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단 표정으로 절 보더니 질린답니다. 이런 여잔 줄 몰랐대요. 남한테, 그러니까 새아버지를 말하는 거지요. 남한테도 잘하길래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는 얼마나 깍듯할까 싶어서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아직 못 쓰겠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갈라서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이고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도 청약 타령을 해대서 혼인신고를 미룬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서류 정리가 단촐하니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훅이라고 해야 할지
엊그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시어머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다면서 저더러 돈 좀 빌려달라대요. 시어머니 생각하면 빌려드리고 싶었지만 아마 저희 새아버지도 이 상황을 아시면 빌려주라 하시겠지만 내키지가 않네요. 남편과 다시 엮이는 것도 싫고요. 본인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면 저 말고 누가 빌려줘도 빌려주겠지요. 저는 당분간은 어머니와 새아버지 두 분께 그동안 받은 사랑 돌려드리는 재미와 기쁨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